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롯데건설이 현재 서울 마곡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홍경표 기자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 기자, 먼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좀 대략적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강서구 마곡동에서 이제 마곡 마이스단지 복합단지 구축이 한창입니다. 마이스단지는 서울 제2의 코엑스로 불리는 사업이고요. 컨벤션 센터와 업무 시설,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초대형 이제 복합 공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롯데건설 등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 마곡 마이스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네. 올해 이제 상당수의 이제 시설이 준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롯데건설이 짓는 생활형 숙박 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레지던스라고 알고 있는 시설인데요. 네. 이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올해 8월에 다 지어져서 입주 예정인데 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정작 들어가서 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현장에 가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곡지구에 있는 롯데캐슬 르웨스트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인근에 서울식물원이 있고 마곡 나루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총 876실이 분양이 됐고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 올해 8월 입주 예정인데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힘들어져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들어가 살기도 전세를 놓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8월 잔금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거주를 할 수 없는 곳이 됐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상황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잔금을 치고 싶어도 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금융사가 대출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금융권 대출을 간다 하더라도 감정가의 이제 50% 수준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분양가로 해갖고 생수를 분양을 했는데 감정가로 간다고 하면 분양가의 사실 30% 많이 나와야 40% 수준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잔금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거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갖고 들어가 보겠는데 강제이행금을 매년 10%씩 부과한다고 하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팔 수도 없고요. 임대를 맞출 수도 없고요. 설사 전세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못 맞춥니다. 깡통 전세 때문에. 한마디로 사기 분양을 당했다라고. 네, 이 직접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들어가 살지 못한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근데 원칙적으로 원래 살지 못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우리 주변에 레지던스로 흔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시그니엘 레지던스, 해운대 LCT 레지던스 등이 유명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레지던스 사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레지던스라는 영어 단어는 주택, 거주라고 사전에 나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 정의가 됩니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도 주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죠.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되고요.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서도 거주하면 안 됩니다. 호텔과 같이 체류, 숙박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살거나 전세나 월세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거주 한다고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특별히 단속을 한다던가 벌금을 물리고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부동산 호황기 때 더욱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규제가 주택만큼 강하지 않았고요. 전매 제한도 안 걸리고요. 주택이 아니니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 측면에도 유리합니다. 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수준과 건축 기준 등 어떤 규제 허들이 낮아서 주택보다 짓는 것도 수월하고요. 주차장도 덜 지어도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호황기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또 반대 부작용도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추가로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생활형 숙박 시설은 부동산 호황기 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네. 이제 완판 행진이 이어졌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평균 경쟁률이 이제 657대 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형 숙박 시설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살면서 주차난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위법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고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이해 강제금은 이제 올해 말까지 처분이 유예되긴 했지만요. 이제 결국 올해 말이 지나면 생활형 숙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거나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이해 강제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새로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게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편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해오다가 이제 국토부에서 2021년에 들어서야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숙박업 등록 의무화를 한 거잖아요. 이 숙박업 등록 의무화하는 것을 진작에 했더라면 요즘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에 이제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이제 집주인이 결국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도 생활형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입주가 8월인데도 소유주들이 이제 거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이제 롯데캐슬 르웨스트를 2021년 분양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건설이 거주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서 이를 믿고 구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4억 원이 넘었는데 이 호텔 사업을 하려고 이걸 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거용으로 안 되니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순수하게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8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1년이면 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발표를 한 뒤죠, 정부가. 이제 전세입자도 못 구하고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숙박업 등록을 한다고 해도 위탁 업체가 운영하는 이제 숙박시설에 돈을 내고 숙박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 숙박과 체류, 주거의 법적인 구분이 아직 명확하게 없는 상태이고요. 들어가서 거주한다고 하면은 일종의 편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곡 롯데캐슬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건데 일종의 금융권으로 치면 불안전 판매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인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인데요.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롯데건설이 분양 당시에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처럼 알려서 이에 따라 구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어떤 르웨스트 관련 유튜브 영상에 입주, 집, 주거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요. 소형 타입 홍보 영상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1인 가구의 안성맞춤이라는 홍보 문구가 있어서 아파트와 같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도 홍보했다고 합니다. 또 전월세 등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도 홍보했다고 하고요. 롯데건설 홈페이지에도 아파트로 분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 당시에도 이제 청약 사이트에서는 주택 주거라는 용어로 표기를 했고 롯데에서 보낸 이제 중도금 문자에서도 아파트로 표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송민경 한국 레지던스 연합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한번 더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롯데건설에서 허위 사기로 인한 분양을 저희는 이제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희 21년도 분양을 할 때 시점에는 롯데캐슬 공식 홈페이지나 유튜버 사이트에 보시면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한테 추천하는 집이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뭐 나이프 생활을 가능하다, 입주민들, 뭐 아파트 그런 표현의 대체제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거주가 가능합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 가능하고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다. 그런 식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실거주가 가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분양을 받고 나서 보니까 실거주가 안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분양형 호텔처럼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거주를 할 수 없는 곳을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속여서 이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오피스텔 변경을 해라라든가 그런 기준도 있지만 어차피 당신네들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거주가 못하면 이거는 허위 사기로 인한 분양 사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분양권 해제를 요청한다라는 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말로 그 건설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숙박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 10억이 넘는 돈을 갖고 그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숙사를 사든 지역의 모텔을 사든 하지 저희가 숙박시설을 사용하려고 그 돈을 들어가면서 계약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롯데건설 측에서는 어떤 지금 반응이 있는가요? 롯데건설에서는 묵묵부답이었죠. 처음 그 돈까지 그 네.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롯데건설 담당 상무가 시행사 대표를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목이라고 저는 보고 롯데건설에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좀 알아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행태를 좀 확인했고요. 네, 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인 줄 알고 샀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못 내서 롯데건설의 현금 흐름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수분양자들은 당장 8월 말에 롯데캐슬 루에스트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세도 못 주고 대출에 대한 그럼 잔금을 내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최근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이 축소가 됐어요. 현재 상황에선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총 분양가가 1조 5천억 원가량 되는데 여기서 중도금이 60%, 잔금이 한 30%라고 치면 단순히 총 잔금만 4,500억 원가량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롯데캐슬 루에스트 시행사의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시공을 한 롯데건설의 수분양자들이 이제 잔금을 내지 못한 만큼 현금 흐름이 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금의 경우도 잔금이 연체되면 금융사로부터 어떤 롯데건설의 상환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송민경 한국 레지던스 연합 회장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분양 세대는 876세대고요. 분양가로 따지면 한 1조 5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 나옵니다. 잔금은 올해 8월 말일까지 이제 8월 30일까지 잔금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연체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대출이 그만큼 금융사도 나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이금융권에서만 이제 하는데 일부 새마을금고, 뭐 지역 농축협, 지역 농협 그런 데서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감정가의 50%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정가 50%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재산 아니면 뭐 돈을 빌려서 한다 하더라도 거주를 못하고 저희가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매년 10%씩 강제임금을 부과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잔금을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이 뭐 50%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자기 돈으로 여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수요 조사를 나름 저희끼리 해봤는데요. 거의 90% 정도가 잔금을 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 답변을 하셨고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들한테 계약이 돼 있으니 그 중도금에 대한 거를 빨리 상환하라고 독촉이 들어올 거고 저희는 그 돈을 상환할 수 없으면 연체가 되겠죠. 그리고 연체가 되면은 건설사 측에다가 대위 변제를 하러 빨리 상환해라라고 압박이 가겠죠. 근데 롯데건설이 만약에 그거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될 거고 기업 신급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대출을 뭐 받았던 게 연장이 안 된다거나 연장을 해도 금리를 올려서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건설사도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게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롯데 그룹사에서 롯데건설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다 보면 그룹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 분양 관계자 이제 시행을 하는 우리가 시행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행자는
돈을 빌리죠. 뭐 브릿지론 받고 본 PF 태워가지고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의 첫 번째 리스크는 분양입니다. 네.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이 생기게 되고 사업에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건설업계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분양은 잘 됐어요. 대부분 2020년, 2021년, 2022년에 했기 때문에 분양은 잘 됐고요. 그럼 두 번째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이제 잔금을 치러야 그 돈을 받아서 PF 대출 이자도 갚고 뭐 문제 이제 내 돈도 좀 가져가고 사업이 종결이 되는데 잔금을 못 치고 있다는 거죠. 잔금을 못 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PF 대출을 상환을 못 한다는 얘기고요. 또 진퇴양난이 건축비가 급등했잖아요.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공사비 올리지 않으면 나 준공사 못하게 공사 마감 안 할래.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비는 올려줘야 되는데 잔금 돈은 안 들어온다? 파산이죠. 네, 제가 그 롯데건설의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이제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는 걸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당시에도 수분양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다고 했고요. 2021년 8월 당시 분양을 할 때 정부에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이제 르웨스트에 대해서 정당한 계약이며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계약 해지의 사유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원만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바꾸는 쪽으로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롯데건설과 수분양자 간의 입장이 달라서 법적 공방까지 가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 이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이 국토교통부에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주택은 건축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인데 낮춰놓은 기준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은 다음에 아무런 변경 조치 없이 주택으로 쓰겠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이 정부도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받았다면 들어가서 살게 해주는 것은 힘들다. 뭐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은 과거 이제 집값 급등기 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습니다. 이를 살 집으로 생각하고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는 이 새 시설의 입주를 앞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미래와 이제 갈등 해결 방안, 이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해결 방안은 지금 가만 내버려둬서는 해결되지 않고요. 결국에는 정부하고 국회가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이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법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강제 오피스텔로 뭐 전환을 하도록 아니 법을 하든지 신규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뭐 못하도록 막든지 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호텔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호텔이 부족하면 호텔을 더 지으면 되지 굳이 이런 편법적인 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제 외국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80%가 불법이거든요. 에어비앤비 하는 80%가 결국에는 법에 맡겨가지고 숙박업이 아니다, 숙박시설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 숙박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에어비앤비와 맞물려가지고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분양받은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 차익 또는 뭐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지 에어비앤비로 내가 운영을 잘해서 이걸 임대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분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뭐 관리 업체를 좀 육성을 하든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주든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차라리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 어떤 뭐 시행령을 개정을 하든 법을 개정을 하든 어떻게든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양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짜라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요. 팔 수도 없고요. 임대를 맞출 수도 없고요. 설사 전세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 못 맞춥니다. 깡통 전세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배짜라고 해야죠. 뭐 어떻게 해? 돈 낼
잔금 낼 돈도 없고 운영할 능력도 안 되고 주택으로 사용도 못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마음대로 해. 그냥 경매로 넘기든지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방치하게 되면 뭐 정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곡 마이스 단지의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온 홍경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홍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